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 분식회계에 관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1심과 2심의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이 약 10년간의 재판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뉴 삼성이라는 비전에도 힘이 실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위기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 회장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대 경영학부 홍기용 교수 나오셨고요. 또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노종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국정농단 뇌물 공여 혐의부터 시작돼서 불법 승계와 관련된 재판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결국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모든 사법 족쇄를 벗어나게 됐는데, 근데 그 10년의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교수님. 네, 이게 지금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이 글로벌 기업이 그 족쇄가 돼서 정말로 어려운 경영 환경을 맞이해야 하는데, 정부도 스스로 문제가 없었다, 회계적인 문제라든지 또 그러다가 또 문제가 있다는 번복을 하면서 끝내는 사법 판단까지 오게 됐는데, 그동안에 회장께서 이재용 회장께서 한 90회 이상을 매주 거의 몇 년간 재판받는 과정에서 10년간 삼성의 경영의 전략과 전술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국제 경쟁이 떨어지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소됐다는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회계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제 기준은 150개국이 선택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각 나라의 사법부의 법리 해석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그 글로벌 기업의 회계적 문제가 너무 과하게 문제가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요번에 정리했다는 의미에서 삼성이 앞으로 좀 더 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노종환 변호사께서는 또 이제 변호사 법조계 입장에서 또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주신 대로 이미 대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이 된 만큼 결론은 그대로 수긍을 해야겠지만, 돌이켜 보면 이 삼성물산 합병이 우리 사회에 남긴 큰 폐해가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재벌 대기업 집단의 거버넌스 후진성, 그리고 그로 인한 주주가치 침해, 이런 것들이 가장 극명하게 확인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것, 그리고 수탁자로서의 그 신뢰를 굉장히 크게 훼손시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말씀하신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제 뇌물이 오고 가는 것 때문에 이제 정경유착으로 인한 민주주의에까지 큰 위협이 됐다는 거, 이 3가지가 굉장히 큰 우리 사회의 폐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판결로 사실 이에 더해서 사법부가 여전히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법조차 제대로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인식 내지 허탈한 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은 우리 자본시장이 한 발 더 나아가고 또 우리 민주주의가 정말 건강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억될 판결이다, 이렇게 총평하고 싶습니다. 네, 10년이라는 꽤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 교수님께서는 그 과정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공교롭게 지난 시간에 이제 상법 개정안 관련돼서 우리 자본시장이 성장하고 이제 발전의 어떤 그 디딤돌이 마련됐다, 이렇게 해서 우리 토론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일고 있는 상법 개정을 통해서 소액주주에 대한 그 어떤 가치 보전, 그 다음에 또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지배구조 합리화, 이런 데 찬물을 끼얹는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과거 얘기를 또 하면 상당히 길지만, 2015년도에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해서 여러 가지 삼성물산의 제일모직 지분 23% 갖고 있던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지배를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어떤 경영 승계 목적으로 사실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 제일모직의 가치가 부풀려지고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되면서 제일모직 한 주에 삼성물산 세 주를 이제 교환하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삼성물산 그 주주였던 국민연금, 그다음에 미국계 그 헤지펀드사였던 앨리슨,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메이슨, 엘리엇 매니지먼트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손해를 봤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상설 중재재판소에다가 이제 소송을 제기했었고 네. 2023년도에 사실은 그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민연금이 그 합병하는 데 찬성했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그 1,300억 불 이제 패소 판정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대한민국이 그 항소를 한 거죠. 영국 그 중재재판소에다. 그래서 진행 중인데 그런데도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국제 그 재판소에서는 이미 이제 소액 주주였던 그런 그 메이슨이나 엘리엇 매니지먼트사에 대해서 그 배상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는 글쎄요 너무 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지배구조를 개선을 조금 더 기대하고 있던 소액주주들 입장에서 좀 의아한 판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형사 재판은 끝이 났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이제 국민연금이 제기한 소송 이건 또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만 짚어보죠. 그 손해배상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형사재판이 이제 끝냈고 형사재판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전혀 없어야 될 정도의 아주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그 심리하고 어느 개연성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여지가 있다고 하면 민사사건에서 또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서 형사사건의 결과가 민사사건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다만 그 고의성 판단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데 고의성이 없다고 그다음에 이거는 경영자로서 기업의 경영 판단의 영역의 범위라고 얘기를 받고 또 회계적인 문제에서도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당했다고 하는 중요 핵심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짚었기 때문에 네. 그 근거는 민사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사실상 국민연금 이런 데서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은 공적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또 그 호소력을 주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을 수는 없어서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만은 이번 그 대법원의 형사재판에서의 무죄는 민사재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좀 봐서 어느 정도는 이 민사재판이 실효성 있게 끝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면 같은 사안인데도 형사와 민사의 법리 판단이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거 조금 더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는데 일단은 입증의 정도가 형사 책임에서는 유죄라는 의심을 그러니까 무죄일 수도 있다는 그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없앨 만큼 입증이 돼야 된다. 이게 가장 큰 것 같고 이제 민사적으로는 뭐 그 정도까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번 판결에서 만약에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됐다면 국민연금이 이번 그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했을 겁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서 어려워진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그 기존의 어떤 합병 목적의 부당성이라든지 합병비율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사법적으로 내려지지 않았느냐 그걸 본다면 일단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 씨, 그리고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또 홍한선 기금운용본부장에 관한 여러 형사 판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그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이 제기했던 그 매수 청구권 가격 결정 사건에서 네. 이미 이 합병 비율이 좀 불공정하다는 취지로 판단이 내려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엘리엇과 메이슨은 이미 국제존재 판정에서 손해를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생각하면 이제 합병 목적도 부당했고 합병 비율도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약간 합의에 이르렀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이 약간 그 기존 판결과 배치되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비록 국민연금이 조금 어려워졌지만 네. 이번 무죄 판결 말고도 다른 정황적 판단들이 많고 또 이미 선례들이 있으니 그걸로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지난 그 뇌물죄로 한 2년 채 안 되는 시간 구속 수감이 된 다음에 결국에는 삼성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권을 획득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과연 결과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결과이냐, 공정한 거냐 이런 걸 봤을 때 국민연금이 사실 끝까지 이 민사소송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 노후 자금을 보전하는 데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이제 손배소를 제기하는 그 상대 중에 한 명은 이제 이재용 회장도 네, 포함이 있습니다. 네. 돼 있는 거죠. 네. 자, 이재용 회장 어쨌든 형사적인 사법 리스크는 벗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재용 회장 앞에 놓인 여러 산적한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앞서 아주 중요한 결정이 한번 내려졌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인적 분할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주사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한다고 보는 삼성물산이 삼성 에피스홀딩스의 최대 주주가 되는. 그러면 이제 이재용 회장의 결과적으로 보면 지배력이 조금 더 그룹에 대한 지배를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완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고 삼성물산이 이제 삼성생명에 대한 또 출자를 한 거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8% 이상을 갖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1.65%밖에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배주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삼성물산을 인수하면서 그러니까 합병하면서 결과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인적 분할이 되면서 네. 그게 삼성 바이오 에피스하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데가 에피스 신설이 된 홀딩스,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이 되면서 지분 65%,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지분 35%를 갖게 되면서 삼성물산이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지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이제 보유하게 되는 네. 그런 구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게 중간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에서도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별도의 어떤 지주사 설립은 고려치 않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통해서 아마 간접적으로 계열사들을 지배하겠다 이렇게 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지배 구조는 상당히 후진적이죠.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아직도 이제 출자 전환의 모습으로 삼성을 그룹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 고리를 아직 끊지 못했죠. 못했어요. 네. 뒤에서도 말씀하시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안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삼성생명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을 8% 이상 갖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삼성생명법이라는 게 발효가 되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죠. 그게 발효가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취득원가 기준으로 했던 게 시가 개념이 되면서 3% 이상 그러니까 8% 이상 갖고 있는 거를 최소한 5.5%를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게 한 40조 원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럼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지 못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직 현안으로 남아 있긴 해요. 변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 대응 차원에서 이걸 인적 분할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삼성 에피스 홀딩스 지분을 35% 갖고 있다가 여차하면은 삼성생명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지배력을 잃게 됐을 때 네.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매각해서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확보하겠다는 그 내심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얘기가 나오면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 결정이 이재용 회장의 이제 대법 판결을 앞두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호탄이다 이런 해석이 내려졌단 말이죠. 얘기가 나온 게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삼성생명법도 실제 발의가 돼 있으니까 말이죠. 이게 지금 저 이전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도 2014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 2015년도에 회계 변경이 이루어져서 4조 한 5천억 정도를 평가 이익을 받아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가 이제 됐었어요. 그때도 사실상 지배구조 때문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 때에서 이제 그 아들인 이재용 회장을 넘어갔는데 요번에 건의 인적 분할은 또 어떤 문제냐면 삼성생명법이 소위 말하면 보험업법인데요. 그걸 이제 생명법이라고도 뭐 얘기를 하는데 그 금방 우리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떠한 이 취득원가 총자산 대비 3%만 투자하라고 했는데 3%가 뭐냐 취득원가 취득 시점에서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시가가 오르니까 시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취득할 때는 4%인데 시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올라가면 팔으라고 하는 건데 그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사실 보험업법은 규제법이에요. 공시법에는 지금 당연히 시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에서는. 금융자산의 금융부채는 시가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규제를 어떤 걸 할 거냐 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시가로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기들 이 정부가. 그런데 이게 삼성생명법이 지금 여당이 된 민주당인데 거기 있는 의원들이 야당일 때 삼성생명법을 내놓은 거야. 근데 집권을 하게 되니까 그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 그렇다면 지배를 잃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행이 되면. 그래서 이번에 지배구조를 생각해서 당연히 인적 분할을 또 하게 되는 이런 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지배구조 때문에 삼성이 여러 군데다 투자하거나 대투자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지배구조에 막는데 급급하고 거기다가 상속세법도 60%라는 게 엄청난 세율이 있어서 여력이 없어서 예전에는 그런 돈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재투자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가 핵심은 요번도 지배구조 변경의 핵심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에피스의 그 인적 분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삼성생명법이 중요한 건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인 거죠. 이제 소위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지주사 체제라고 한다면 물산이 오로지 다 그거를 만약에 지배를 하고 있다면 뭐 지주사 체계가 비슷하게 되는데 이제 삼성생명이 전자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고리 형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거고. 근데 부담은 그거죠.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뭐 1, 2조 원 하는 것도 아니고 600조 원이 넘는 회사의 지분 뭐 5% 정도를 처분해야 된다라는 게 아무리 삼성그룹이라도 이게 감당 가능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 뭐 조금 정리를 하자면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순환 출자가 형성됐다기보다는 이 순환 구조는 아니고 일단 그 산업 부분과 금융 부분이 지금 혼재되어 있고 그죠, 이건 금산 분리에 그 관한 개념인 관점이긴 거죠. 하죠. 네, 그리고 뭐 조금 쉽게 약간 말씀드리면 사실은 보험업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보험업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업법의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전체 그 보험사라는 회사가 자기 자산의 3% 이상을 계열사의 다른,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 일반 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3% 이상 소유하지 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험사도 금융사니 한 바구니에 너무 과도하게 계란을 담지 말라라는 취지인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걸 계산할 때 법에서는 그냥 그렇게 3%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보유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아까 교수님께서도 이미 회계적으로는 다 공정가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산을 할 때 그 삼성생명의 회사 전체 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랑 삼성전자의 주식을 평가할 때 기준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이 다 취득원가를 하든지 사실 그 취득원가는 이미 회계 기준에서는 거의 폐기된 거나 마찬가지이니 공정가치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험업법도 아닌 사실 보험업 감독 규정에서 이걸 계산할 때 삼성생명의 전체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하는데 삼성전자 주식은 계속 취득원가로 평가하게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미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라는 하나의 그 투자 자산에 너무 과도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 규정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예외 근데 심지어 법률도 아니고 위임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감독 규정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아니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법령 체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나 법률 체계가 왜 삼성과 관련된 것 또는 삼성의 지배주주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삼성생명의 어떤 건전한 재무 건전성이나 또 그 보험 고객들에 대한 어떤 재무 건전성을 생각하더라도 천천히 처분하는 게 맞다. 너무 그 삼성전자라는 주식에 과도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다라는 데는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미 발의됐던 어떤 보험업법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뭐 지금 당장 그 3% 넘는 걸 다 처분하라고 이미 그때 통과되진 않았지만 나왔던 개정안들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
5년 정도 다 유예 기간을 줬고 또 그 전에 시행이 되기 전에 어느 정도 계획을 미리 마련할 시간도 어느 정도 주었던 것이고요. 그렇게 봐서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해결을 해야 어떻게 보면 삼성그룹 전반에 대해서도 재무적으로 건전해지고 또 주주가치 훼손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에 바람이 불면서 또 삼성 반도체 시장도 조금 다시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불면서 조금 주가들이 회복을 하고 있지만 23년, 24년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삼성생명도 사실 그 자기들의 자산에 큰 하락이 있어서 이를테면 보험 고객들에 대한 지급 여력 비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손해를 봤군요. 네, 조금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이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삼성생명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 전체 그룹의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위해서 그런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 보면 사실 후자에 더 그 목적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 그렇죠. 네. 유지를 위해서 사실 억지로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떠안고 있는 구조라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다. 서 교수님. 예. 그럼 현실적인 대안이 뭘까? 결국 엑시트를 해야 되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충분한 확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지분 확보 어렵다 보니까 편법으로 이제 그 지배 구조를 이제 짜는 거죠. 그 그러니까 물산이 저걸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 네. 없어요. 그러니까 LG가 가장 모범적인 그 지배 구조의 사례라고 보는 게 LG 홀딩스가 지배 구조의 정점에서 계열사들 네. 지분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사용을 하게 해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이득을 이제 지분대로 받고 그게 사실 선진화된 지배 구조인 거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물산의 그것도 삼성물산이 홀딩스 컴퍼니 그러니까 지주회사도 아니고 그 밑에 소위 말해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라는 걸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게 궁여지책으로 이 지배를 확보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삼성생명법을 보게 됐을 때 취득원가의 3% 사실 이게 금산법과도 관련이 있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금융 그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산업자본에다가 이제 그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자산 포트폴리오 과정상 이 산업자본에 대한 경기에 상당히 민감해서 자산 가치 변동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이제 이용자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맡긴 그런 보험료를 나중에 보험금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지급 여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보험 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개정 규정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삼성물산이 아무 관련이 없는 삼성전자에다가 지금 제조회사에다가 지나치게 많은 지분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삼성생명 회계 처리를 결과적으로는 시가 기준으로 올바르게 하자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편법을 쓰고 인적 분할하게 되고 이러는 건데 뭐 답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법 개정안 통해서 그 기업 가치가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 뭐 전문가들 물어보면 다 지배구조 후진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액주주에 대한 환원이 잘 안 이루어지고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앞으로 지배구조의 그 문제점 때문에 삼성의 그 상당히 주가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보완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는 한 30여 년 갖고 있습니다. 이 주식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이 취득 원가주의니 그 시가주의 이런 어떤 그런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이러한 그 이 취득이 우리나라의 그 저평가된 상황을 방어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 주가를 삼성전자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왜 금융회사는 그 3%의 시가주의를 하는데 왜 보험회사만 그러냐 삼성생명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삼성생명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은행은 원금을 내면 원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되지만 보험은 보험료를 받고 그 보험료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과 금융업은 틀린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원가주의 금융회사 일반 은행이 시가주의를 하니까 보험회사도 시가주의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규제를 해야 된다.
꼭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그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주식을 그럼 처분하면 수익성만 따진다면 삼성생명이 한국의 주식을 살 이유가 없어요. 외국에 가서 주식을 사서 돈을 다 외국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영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것이 다 처분하는 것이 국가적 이득이라고만 보거나 논리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걸 조금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그러네요. 여쭤보겠습니다. 뭐 그럼 삼성생명이 납득은 갑니다, 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국익을 위해서 갖고 있을 것까요?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 국익을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예. 20여 조 원 동기를 정도를 말씀하시는 바로 거예요. 예, 예. 처분하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예. 그 돈이 20조 원이 어디로 갈 거냐.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다 꼭 갈 거라고 보지만 이 돈 뭉치가 외국 수익성을 주주이익을 이용한다면 수익성을 하니까 수익성이 높은 외국의 투자로 갈 확률도 상당히 있어서 그러다면 우리 국가의 주식시장에 상당히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기 근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거를 긴급하게 뭐 이렇게 추진할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인적 분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도망갈 구멍을 만들게 해줌으로써 이제 오히려 투자 여력을 줄이고 삼성이 여러 가지 좀 투자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는 거를 발목을 잡는 수가 있어서 좀 더 완화되고 점진적으로 뭔가 그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죠. 변호사님. 한번 조금 저도 추가로 언급하고 싶으면 사실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할 때는 이게 뭐 그룹 전반에 그 지배권이나 뭐 소유 지분 구조를 변동하려는 계획은 없다라고 했고 단순히 이제 그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는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 시밀러 개발을 하는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분리시킬 사업적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밝히고 이 인적 분할을 했고 어느 정도 약간 삼성물산 합병과는 달리 그 사업적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이게 혹시 이 지배권 개편을 위한 어떤 포석이 아니야 이렇게 한 두세 걸음 더 앞서 나가서 약간의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사실 뭐 이게 뭐 꼭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삼성이 앞으로라도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조금 앞서 나가는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아까 그 삼성생명이 전자주식을 계속 이렇게 들고 있어줌으로써 우리 전체 주식 시장을 이렇게 방어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고 국민연금이 예를 들어서 대주주는 그런 아니지만 말씀을 핵심 주주로서 해주셨는데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정말로 활성화되고 또 정말 선진 시장으로 한두 걸음 더 나아가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 중에서 가장 지배구조가 건전하고 사업성이 좋고 또 그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을 텐데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나 삼성물산을 보면 이 회사가 결국에는 이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보험사가 가진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이나 제일모직 같은 합병을 이렇게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했는데도 법원에서 모두 다 무죄 판결이라고 하면 이런 주식시장에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와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자본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정말 아닙니다. 먼저 변호사님 마무리 마지막- 지으시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뭐 한 단계 넘어가려면 지금 그간의 이런 어떤 불공정한 모습, 조금 후진적인 지배구조의 모습을 해결하고 개선하고 나가야지 지금 뭐 정부에서 말하는 코스피 5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난 사법 개정안 통해서도 이제 지배구조 후진성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같이 저평가되는 가장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상장 회사에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 보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이나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주 환원이 잘 안 되는 나라고 그 주주의 어떤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뭐 또 원화에 대한 투자에 대한 환율 변동성 우려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상당히 이게 안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어떤 그런 기제를 상당히 이제 제한하는 그런 사례를 남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그 재무 이쪽
하시는 연구들 보내게 되면 터널링 효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회사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일감 몰아주기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쪽 기업의 이익을 이쪽에다 몰아주고 이제 그런 효과 때문에 사실 기업 가치가 이제 훼손되는 문제, 그 주주들이 이제 반발함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 그런 행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삼성물산이 과연 삼성전자에다 이렇게 투자하는 이유가 글쎄요, 뭐 어느 정도 그 대주주로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경영권 방어에 효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계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데 또 방해적인 요소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물론 상당히 재무적 부담도 있고 여러 사회적 인식들도 다 짙게 깔려 있지만 결국 지주사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삼성은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이제 사업 효율성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십니까? 예, 이게 지주회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지주회사가 되면 금산 분리를 해야 됩니다. 삼성생명 이런 거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간 지주사법 만들면은 또 그것도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삼성의 지배 구조가 다 순환 출자로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지주에서 빼내버리면 모든 지배력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그런 측면에서 지주회사가 이 삼성을 진짜로 지배하는 이재용 산하에선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배당을 해가지고 받아서 축적해 놓거나 다른 또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투자해서 이재용이 상당한 돈을 갖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지금 상속세 내느냐고 10여 조 내느냐고 아무것도 빈털털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에게 삼성 지주회사를 만들려면 삼성은 삼성을 해체하라는 말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지배구조 상황에서 삼성을 없애려는 목적이 아닌 한은 삼성이 지주회사를 바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지주회사를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은 가장 큰 거는요, 지배 구조가 그게 전부 파산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주회사는 물론 LG라든지 SK는 어느 정도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은 엄청난 계열사를 두면서 그런 순환 출자, 그다음에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큰 금융회사를 통한 지배 구조, 이런 순환 출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손쉬운 방법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주사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안 한다기보단 못 하고 있다가 더 정확한 평가일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주회사 체계가 사실 뭐 거버넌스 측면에서 더 바람직하냐? 그건 또 사실은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래요? 하고요. 왜요? 심플하잖아요. 심플한데 결국에는 지주회사 체제라는 게 그 최상위에 있는 회사와 그 회사의 지배주주에게 지배력을 인정해주면서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나머지 계열 회사에 대한 지분을 좀 더 많이 갖고 있어라. 그래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라라는 건데 네.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그 뒷부분을 이제 지주회사 행위 규제나 지분율 규제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아직 우리나라가 충분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를테면 뭐 테슬라나 뭐 구글이나 이런 그 미국의 주요 회사들을 보면 뭐 일종의 지주회사 체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다 정점에 있는 그 지주 회사만 상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계열 회사들은 다 사업 회사들은 비상장 회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 지분이 100%고 그 여러 회사들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뭐 LG나 SK가 그런 지분 구조상은 굉장히 간명하다고 할 수 있지만 네. 중복 상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업 회사의 주주들과 그 지주 회사의 주주들 사이에 항상 이해상충의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결국 허울뿐인 지주사 체제. 그럴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사실 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소유 지배 구조는 결국에는 지배주주의 지배권과 연관된 문제라서 쉽게 풀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삼성이 정말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고 싶다면 거버넌스 개선을 해야 된다. 뭐 이 그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사실 법령에 사실 근거가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활동을 해왔다고는 하지만 사실
권한도 불분명하고 법령상 네.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사에 여러 회사들을 이렇게 관할한다고 하는데 어떤 회사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상법상 어떤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또 감시기구는 이사회 그리고 감사위원회인데요. 이런 것들을 정말 이제 지배주주가 모든 걸 다 선임하지 않게끔 한다거나 이번에 상법 개정도 또 추진이 되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버넌스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버넌스 개선이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변화이고 지주사 전환 체제 자체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드리면 그룹 상황 따라 달리 판단할 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있는 부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서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그럼에도 지배구조는 불구하고 해야 문제가 있는 된다라고 거죠. 생각- 왜냐하면은 네. 삼성의 에너지가 다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구축으로 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홍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또 삼성의 어떤 주주로서 이제 어떤 기대 수익을 생각하고 이제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삼성의 모든 자원들이 소위 말해서 이재용 회장의 지배구조 구축에 쏟아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삼성에 투자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홀딩스 체제의 문제점도 있죠. LG만 하더라도 이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도 많이 훼손했던 사례였긴 한데 그런 것들은 이제 법으로 제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물적 분할 제한하는데거나 이런 게 가능한 건데 이건 지배구조 자체가 문제 있다 보니까 사실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지배주주가 이재용 회장이라는 게 지분이 1.65% 갖고 있는데 그걸 지배주주라고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용 회장이 있고 삼성은 아니거든요. 삼성이 국민기업은 맞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선대 창업자의 3세 경영자죠. 네. 그 지배주주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성에 대한 여러 가지 투명한 지배 구조를 위해서 제도 개편도 필요한 거고, 삼성 스스로의 어떤 자정 노력도 필요한 거고, 또 삼성의 주주들도 상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 개진을 통해서 삼성이 더 좋은 지배 구조로 나아갈 수 있게끔 계속 의견 제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건 서 교수님께 바로 또 질문 이어드릴게요. 그러면 과거에 이제 이건희 회장 때 있었던 구조조정본부부터 그 이후에 이제 또 미래전략실, 소위 말해서 그룹 컨트롤 타워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 국정농단의 일종의 악용되면서 해체됐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TF 형태. 예. 근데 이제 이번에 형사 사법 리스크를 벗으면서 그룹의 미래전략실 이를 컨트롤 타워를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구태의 반복인 거죠. 구태의 반복이니까. 예, 삼성이 이제 비서실 통해 가지고 온갖 이제 그룹의 어떤 자원 배분하고 아까 터널링 말씀드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쪽 회사에서 이쪽 미래전략실 옮기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그걸 거죠. 악용한 사람들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그 조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고 그 사람들 통해서 그런 역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문제가 비서실이었다가 뭐 구조조정본부, 미래전략실 다 이름만 바뀐 거지 사실 하는 역할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부패 위법의 재발 우려 측면에서도 그런 컨트롤 타워라는 거 없애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각 계열사마다 주주들이 다른 거예요. 주주들이 다르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투자한 투자자들이 왜 구조본에 의해서 리소스가 재단되고 왜 우리의 이익이 다른 회사에 투자가 되고 이러냐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컨트롤 타워가 존재했을 때 실체는 뭐냐는 거죠. 그게 실체가 소위 말해서 홀딩스의 어떤 지배주주의 매니지먼트도 아닌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볼 때 비서실이라는 단어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배주주라고 판단되는 오너 경영자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이름만 멋있게 만든 거예요. 미래전략실, 비전실, 그다음에 구조개혁본부, 구조조정본부 이런 것들 뭘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름만 만들어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에 연루돼 가지고 기업 가치만 훼손시키고 결국으로 삼성에 대한 인식만 안 좋게 생기고 국민기업 삼성에 대한 이미지 훼손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 타워는 필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계열사 간 이해관계 조정,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전략 협의, 이런 것들이 구심점이 미래전략실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글쎄요. 저는 사장단 회의 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그룹의 사장단 회의. 사장단 회의를 통해서 각 계열사들의 어떤 현안을 보고받고 거기에서 이제 회장이 이제 그룹 회의 주재하면서 네. 여러 가지 의견 조율하고 또 계열사끼리 서로 뭐 지원해줄 부분이 있는지 다신 그거는 이제 주주의 어떤 이익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네. 이제 그런 어떤 조정이 있다고는 모르겠는데 공식적이지도 않은 비공식적인 조직이 존재하면서 그것도 삼성의 어떤 이익을 위한 보존이라기보다는 지배주주라고 판단되는 분의 이익을 위해서 지원하는 조직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홍 교수님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비가 내려도 재난본부를 만듭니다. 모든 사람의 조직에는 컨트롤 타워가 무조건 100% 있는 겁니다. 군대도 사령부가 있고 뭔가가 모든 전체적으로 해야 돼요. 삼성은 지금 매출액이요 300조가 연결 기준으로 300조가 넘고 전체 삼성전자만 그리고 삼성그룹 다 합하면 40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1년에 673조입니다. 60%에 해당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전체적으로 윤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컨트롤 타워가 없다? 비정상입니다. 그런 나라와 그런 기업이 국제적으로 글로벌 기업에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LG도 다 있고요. SK도 다 있습니다. 삼성만 태스크포스에서 세계로 저번에 이제 해체한다는 게 명분이 있으니까 공적 만들 수 없어서 태스크포스에서 세 그룹에 나눠가지고 뭘 하는데 네. 당연히 여기는요. 구글이라든지 다른 데와 다른 게 뭐냐면 단일 업종이 아니라 다업종으로 하고 있는 계열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 관리해서 할 수 있는 건 상식적인 겁니다. 이러한 것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삼성의 회장이라는 제도가 말은 회장은 있는데 회장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던 해는 이제 2020년이었다는 걸로 다시 또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는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이재용 회장이 형사사법 리스크를 벗었으니까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문제가 또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게 물론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점에서 필요하기도 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등기이사로의 복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회사의 등기이사로 복귀를 한다는 것인지 일단은 그것부터 조금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삼성전자. 네. 예상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임원으로서의 어떤 공식적인 책임을 진다거나 어떤 공식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갖겠다라는 의미에서는 등기 임원으로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 그런 어떤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한다거나 책임을 진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법률적인 책임에 따라서 행사할 어떤 분명한 의지와 그리고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있다면 등기 임원으로 복귀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이 삼성물산 합병이라는 큰 문제가 있어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그 횡령의 피해자가 사실 삼성전자였고 네. 그래서 그 취업 제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취업 제한 그랬죠. 문제를 어떻게 회피했냐면은 등기 임원직을 내려놓고 미등기 임원으로 있으면서 대신에 보수는 받지 않겠다.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미등기 임원이니 취업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피해 갔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 일반인의 상식을 생각하면 일단 보수를 안 받는데 왜 회사에 남아 있어? 그럴 사실 사람이 없겠죠. 근데 뭐 이재용 회장 같은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그 어떤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임원으로 남아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취업 제한이라는 그 어떤 법률 취지를 회피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판단을 할 때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걸 텐데 그 데이터가 결국에는 이런 사안에서는 그간의 어떤 모습을 보여왔는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정말로 제대로 해소하고 어떤 법률적인 책임이나 공식적인 권한대로 이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이른바 이렇게 결국에는 거버넌스 개선으로 모일 텐데요. 그런 네. 거버넌스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등기 임원으로 들어와서 경영을 하는 게 맞겠죠. 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0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매듭짓게 됐습니다. 그 사이 글로벌 경영 환경은 격변했고 그 격변에 삼성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깝고 안타까운 10년입니다. 이제 100년을 향해 가는 삼성의 역사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